자, 이제 한명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회사 설립과 사원에 관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한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1인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의 사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음 2번 지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이에 관한 평가의 표준 등은 정관에 꼭 적어야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인데요. 여기서 하나만 강조한다면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 기재사항이라는 것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질문. 설립 시의 정관은요. 총사원이 기명란임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달리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없어요. 정관이 그 형식만 갖춘다면 자체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4번 질문. 회사의 설립의 무효가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하나요. 그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입니다. 사원이 아니어도 돼요.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하나여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설립 무효회소와 취소회소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설립 무효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놈이 예를 들어 무능력자여가지고 우리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요. 이 특정한 사원은 퇴사 간주하게 됩니다. 퇴사 간주. 이것도 회사편 앞에 내용 설명할 때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의 해산에서 배웠던 것인데요.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총사원 동의, 회사의 계속은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거든요. 다만 이런 사안으로 특정 사원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가 설립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의 회사의 계속은 사원 전부 일부 동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입니다. 일부 동의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아닙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사원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입사계약과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원으로서 입사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사원 동의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입사계약, 그 새로운 사원이 되는 신입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입사원과의 입사계약도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총사원 동의를 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여 사원이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동시에 정관도 변경되는 거예요. 정관 변경은 모든 사원의 동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지분을 양도하는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정관이 변경됩니다. 다음 3번 질문.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 신입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신입사원의 책임은 사원의 책임이 없다가 생긴 것이죠. 사원의 책임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에는 언제나 소급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회사 사원이었던 것처럼 보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음 4번 질문.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신 심판을 받았다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것 또는 파산을 받는 것은요 퇴사 사유가 됩니다. 사성파죠. 무한 책임 사원의 성파는 퇴사 사유예요. 자, 5번 질문.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 어느 사원이 죽을 때까지 존속할 것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을 하지 않았을 때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사원은 6개월 전 예고하고 이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회사가 존립할 것인가 정하지 않았을 땐 6개월 전 예고하고 이렇게 영업연도 말에 임의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는 이유는 그렇죠. 출자 환급을 위해서 출자를 환급하려면 영업연도 말에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을 한 다음에 너의 출자가액이 얼마다라고 평가를 해서 출자를 환급해 주기 위해서 영업연도 말에 퇴사를 시키는 것이에요. 다만 부득이하다면요. 회사에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영업연도 말이고 예고고 다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사원의 퇴사에 관한 설명이네요. 1번 질문.
사원이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런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원의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는, 사원이 출자 의무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유가 대표적인 퇴사 사유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자, 다른 사원 전원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제명 선고는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서 하게 되면 사실상 자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결의로, 그러니까 다른 사원이 예를 들어 한 명이 문제가 있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나머지 사원이 예를 들어서 9명이다. 그러면 9명 중 과반수, 그러니까 5명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그 동의서 5명 동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제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원이 2인인 경우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해서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회사가 자동으로 해산해버립니다. 이럴 거면 해산 판결을 청구할 것이지 이렇게 제명 선고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사원이 2명의 경우라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질문입니다. 한 사원의 의사로서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어요. 회사가 해산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3번. 퇴사한 사원은 자, 출자의 환급,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재산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금전이나 재산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바이 금전, 돈, 금전으로 평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무라면 6개월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제 금전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신용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4번 질문.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 자, 퇴사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자, 사원이 책임을 부담하다가 퇴사를 한다면 사원의 책임이 감소한 경우죠. 이렇게 사원의 책임이 감소했을 때에는 그 감소 시점이 아니라 그 감소에 관한 등기 시점부터 2년간입니다. 등기 후 2년 내에는 여전히 기존 책임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등기 전 채무에 대해서 등기 후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부담하는 거예요. 사원의 책임이 감소했을 땐 늘 똑같습니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책임을 유지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 후에 발생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되었다면, 자, 퇴사 후에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지문, 1번 지문.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지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요하지 못한 때, 이때 사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책임이 이행이 어려울 때, 그때 2차적으로 사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무부담의 순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채무부담의 순서가 있다는 점이요. 그렇죠. 민법상 민사보증인의 책임과 책임이 유사합니다. 민사보증에서도요, 피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이게 쉽지 않을 때 민사보증에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자, 다음, 이런 회사가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각 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 책임이지요. 각 사원은 그냥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대 책임으로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 질문. 따라서 회사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원은 그 이를 입증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 이런 것을 민사보증에서는 최고 검색의 항변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돈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뒤져봐라. 강제집행도 쉽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런 최고 검색의 항변으로서, 자, 사원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네, 대항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항 또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최고 검색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우리 상법 그리고 회계사분들은 이제 상행위편과 어음법도 들어가지요. 우리 상법 전체에 걸쳐서 요 인적 회사 사원의 경우에만 최고 검색의 항변이 인정됩니다. 다음 3번 질문.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회사의 항변을 원용하는, 회사의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끌어다 쓴다는 뜻이죠. 원용하는 것이 민사보증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돼요. 다음 4번 질문.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 면제, 취소, 상계, 취소, 해제의 권이 있다면 사원은 그 권리를,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번, 3번, 4번 지문의 내용이요,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켰다면 너 그 오인으로 인해 회사와 거래하는 자에 대해서 사원처럼 책임을 지라는, 이거를 표현책입니다. 자칭 무한책임사원, 표현책임 규정으로서 일명 자칭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관주의대로 책임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사원의 출자에 관한 설명이네요. 1번 질문.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들이 등기사항이고요. 등기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출자는 사원의 본질적인 의무로서요, 정관으로도 출자 의무가 없는 사원, 소위 말하는 무출자 사원이라는 것이 한명회사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건 그 출자가 소액이라도 이루어져야만 한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뿐만이 아니라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은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있다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할 수 있다. 다음 4번 질문. 출자의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요, 자, 물적 회사의 경우는요, 그 출자의 이행 시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회사는요, 회사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중요하지 회사 자체에 얼마의 돈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 이행 시기는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정관의 규정을 두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질문. 해산 후 회사의 현존 재산이 채무를 완제함에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회사가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해산 후에 회사 돈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청산인은, 자, 변제기에 불구하고 출자의 이행 시기를 말합니다. 출자의 이행 시기를 앞으로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런 거 상관없이, 변제기에 불구하고, 변제기 상관없이 각 사원에 대해서 출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사원 출자와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했대요. 일종의 재산 출자죠. 다만 그 중에서도 요 채권을 출자한 사원은요, 이 채권에 대해서 완전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요,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론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변제할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변제할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그 채권 출자 사원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다음, 정관에 정한 사원의 출자 의무가 그 이행기가 도래한 구체적 출자 의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 출자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아니요. 자, 일단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기 도래 전에를 추상적 출자 의무라고 부르고요,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것을 구체적 출자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추상적 출자 의무는 사원권 안에 들어있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사원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 추상적 출자 의무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 구체적 출자 의무가 일종의 구체적인 채무로서 사원권과 분리되어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이 구체적 채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퇴사한다 하더라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뭐 기본 강의 때는 이제 뭐 그 어떤 회비를 가입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1년까지는 무상이고 1년 지나면 이제 회비를 내야 되는. 네. 1년 전에 퇴사하면, 1년 전에 그만두면 회비 낼 의무가 없지만 1년 지나서 그만두게 되면 회비 내고서는 그만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거죠. 다음 4번 지문. 회사의 손익분배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총사원의 동의로서 이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 아무런 정함도 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따라서 이 손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손실도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다음은 7번 문제. 한 명에서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사원의 지분 양도는 굉장히 이 다른 사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적 회사는 이 사원들 간의 인적 관계가 끈끈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뭐 회사를 설립하거나 가족끼리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원의 지분 양도는요, 다른 사원, 그냥 다른 사원의 동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부건 일부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분의 압류도 어떻게 되느냐? 사원의 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다는 것은 사원이 지분을 사후적으로 담보로 확보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원이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대요. 결국 자익권, 돈과 관련된 권리에 한해서만 이게 배당에다가 해야 되죠. 배당. 돈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 지분의 압류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이유는 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익권, 배당이나 지분 환급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가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사원이 퇴사하게 되면 지분이 환급되지요. 사원이 퇴사하게 되면 지분이 환급되고 그 지분 환급되는 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급된 지분을 가지고서 내 채권 회수에 충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사원의 일반적인 사원이 임의로 퇴사할 때에도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지요. 지분 압류 채권자의 퇴사 청구도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만 꼭 갚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퇴사 예고는요, 그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만족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퇴사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해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경우에, 자, 무슨 말이야? 임의 해산의 경우죠. 자, 이렇게 임의 해산을 할 때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다면 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동의까지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사원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동의까지 얻어야지만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8번 문제. 사원의 지분의 상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원의 지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 네, 상속되지 않고요. 회사의 사원이 사망을 하면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퇴사가 되는 것이에요. 사원의 사망은 퇴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사원이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사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렇죠. 상속을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퇴사 사유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속의 개시는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거든요.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해서 제가 승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지분 환급해 주십시오. 라는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게 되고요. 이러한 통지가 없이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사원이 될 권리를 승계가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분을 환급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4번 지문. 다만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원이 사망을 했을 때는요. 자, 회사가 해산을 하면요. 결국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자녀 재산을 분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시키는 거예요. 정관에 상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무조건 상속을 시킵니다. 반드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원의 지위를 무조건 상속시키고 자녀 재산 분배할 때 같이 나눠 먹자라는 것이지요. 그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하냐? 권리 행사일자 1인을 정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아무나 한 사람한테 하도록 한다 이거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거 해산후에 사원이 사망했을 땐 상속된다. 그 뒷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음 회사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 집행에 관한 문제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요, 누가 업무 집행을 할 것이냐?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합과 같이 회사의 내부 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서 굉장히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다음 2번 질문. 자,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규정은요. 원칙. 자, 각 사원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원이 5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중 일부 사원에게만 업무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 5명 중 3명에게만 업무 집행권을 부여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내부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으면서 그냥 무한 책임만 부담하는 사원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자,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원은 이렇게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행위를 일단 중지하고요. 그리고 자, 모든 사원이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정관으로 업무 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요 모든 규정이 총사원이 아니라 업무 집행권이 있는 사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집행권이 있는 사원이 이 의권을 행사하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 집행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한다는 것이죠. 다음 4번 질문.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업무 집행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법 조합의 원칙에 따라 사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 과반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집행권을 있는 업무 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업무 집행 사원 과반수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따 다른 문제에 나와요. 다음 5번 질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자, 업무 집행권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자, 제명이 아닙니다. 제명은 이제 사원이라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사원 자리에서 잘려버리는 게 제명이고 지금 보는 업무 집행권 상실은 이런 거예요. 자, 업무 집행권이라는 것은 이 사원이 쓰고 있는 감투 같은 겁니다. 감투. 예. 이런 감투가 업무 집행 감투예요. 업무 집행 사원이 되면 사원이 이런 감투를 쓰고 있는 거야. 요 업무 집행권을 날려버리는 게 업무 집행권한 상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업무 집행권만 날리는 것은요, 그냥 각 사원이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원 과반수의 청구가 아니라 각 사원, 다른 사원 아무나 한 사람이 이 업무 집행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질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요. 정관 변경은 업무 집행권이 일부 사원에게만 있건 말건 무조건 총사운동입니다. 정관의 변경은 업무 집행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총사원의 동의로서 하게 되고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사원, 1인 또는 수인을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한 때, 자, 업무 집행권에 관한 다른 정함은요, 앞에 다른 지문에서 봤듯이 1번 문제에서 봤듯이 정관으로만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원이 업무 집행권을 가지거나 정관으로 정한다는 것이지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 집행 사원을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업무 집행 사원을 정관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업무 집행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요. 회사가 여러 명의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한 때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업무 집행 사원을 기준으로 한 과반수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권도 어떻게 되느냐? 자, 5번 질문부터 볼까요? 이의권. 수인의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 경우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다른 업무 집행 사원이 이의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업무 집행 사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고냐 스톱이냐를
자, 그 행위를 하던 업무집행사원 포함하여 총 전체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4번 지문은 이제 공동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것인데요. 업무집행 권한에 대한 다른 정함은 무조건 정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만 공동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고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자, 한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명회사 사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무조건 부담하는 겁니다. 업무집행권이 있건 없건 부담해요. 자, 경업금지에 대한 승인은요. 경업에 대한 승인은 다른 사원 동의, 그러니까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요.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 있다 보겠지만 과반수 결의만 가능해요. 자, 아무튼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경업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겸직을 하거나. 자, 이에 위반했을 때, 자,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한 거래금지 의무 위반 시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지요. 개입권 행사는 다른 사원 전원의 결의로서 개입권 행사한다 그러면 개입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로서 개입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요 문제가 있는 사원을 뺀 나머지 사원들의 과반수로서 개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입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사원의 해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자,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을 했대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자, 어디 갔어요? 자, 거래를 하거나 겸직을 했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명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5번 질문. 사원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지위를 겸직한 때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자, 업무집행 권한이나 아니면은 대표권 상실의 사유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 상실은 사원 자격 상실은 아니니까 감투만 벗기는 것이니까 업무집행 권한 상실 또는 대표권의 상실은 그냥 각 사원의 청구로서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지문.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결의. 자, 이거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다른 사원 전원의 결의에 있는 데 한해서 다른 사원 과반수죠. 다른 사원 과반수입니다. 자기 거래는 과반수예요.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다음, 자,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과반수 결의입니다. 다음 2번 질문. 사원이 다른 사원의 일정한 동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땐, 자, 경업에 대한 위반은 제명 사유가 되지만 자기거래 위반은 제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없어요. 결국 정리를 하면, 자, 경업금지, 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 중에서 기회유용은 주식회사만 있거든요. 자, 한명회사의 경우 경업은 되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요. 반면 자기거래는 나를 뺀 나머지 다른 사원은 과반수 동의면 자기거래를 할 수 있어요. 다음 경업 위반 시에는 제명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거래 위반은요. 제명 사유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원이 자기거래를 위반했을 때 그 사원의 업무집행 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을 할 수 있어요. 요건 감투 벗기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가능해요. 감투 벗기는 건 가능해. 자기거래 위반은 감투 벗기는 건 가능하지만 사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제명은 청구할 수 없어요. 다음은 4번 질문.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자,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자, 이러한 지배인의 선임 해임은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아니요.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총사원 과반수로서 하게 합니다.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각 사원은 5번 질문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게 민법에 있어서 민법 조합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민법 규정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한명회사의 대표 사원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정관으로 업무집행 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 대표권이라는 것은요. 대표권이라는 자, 사원이라는 자가 있고요. 이 사원이 뭘 할 수 있어? 업무 집행 권한에 대한 업무 집행 감투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업무 집행. 그럼 대표권은 어떻게 되느냐? 대표권은 요 업무 집행 감투에 다는 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대표권 꽃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집행권이 없으면 대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업무 집행 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권에 대해서도 다른 정함을 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각 사원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모두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지요. 다만 회사가 정관으로 수인의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한 경우, 요거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지요. 바이 정관. 그러면 자,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 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2번 지문의 경우는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해서만 다른 정함을 했고 대표 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지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되느냐?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해서 다른 정함을 하고 동시에 또 대표 사원에 대해서만 또 다른 정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대표 사원에 대한 다른 정함은요.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요. 총사원 동의입니다. 총 업무 집행 사원 동의가 아니라 총사원 동의로서 업무 집행 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의 상황이 되면 업무 집행 사원이지만 대표권은 없는 그런 사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4번 지문.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 공동대표에 대한 정함이지요. 자, 공동 업무 집행에 대한 다른 정함도 업무 집행에 대한 정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관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권에 대한 정함은 대표 사원을 누구로 할지도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 그리고 공동 회사 대표, 대표 사원에 대한 정함도 대표할 것, 공동 대표 사원에 대한 정함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하게 됩니다. 다음 5번 질문. 회사가 공동대표 사원을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 뭐예요? 그렇죠. 수동대표지요. 수동대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요. 요게 원규정, 한 명 회사의 원규정이 있고 요게 모든 회사의 공동대표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대표 사원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지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내부적인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209조 규정이고 모든 회사의 대표 기관에 똑같이 준용되고 있어요. 이게 210조 규정이죠. 대표 사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 책임을 진다는 210조 규정도 모든 회사의 대표 기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유일한 대표 사원과 경우의 수가 회사에 하나밖에 없는 대표 사원과 회사 간 소송의 경우에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원, 전원까지는 아니고요. 자, 전원 동의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따르는 정관 변경을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전원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반수 결의예요. 한 명 회사의 결의 방식은 전원 동의 아니면 과반수 결의예요. 그때 이런 경우는 과반수 결의고요. 경업에 대한 승인처럼 중요한 문제 아니면 회사의 구조조정이 따른 문제만 전원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번 질문.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대표권의 상실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사원의 청구로서 대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권 상실을 선고했다라고 해서 업무 집행 권한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업무 집행 권한을 상실하면 대표권은 그 업무 집행 감투에 달린 꽃이니까 요 업무 집행 감투를 벗으면 대표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명 회사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합자 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자 회사에서 이제 무한 책임 사원에 대한 부분은요. 한 명 회사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자 회사에서는 유한 책임 사원에 대한 규정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한다 넘어가고요. 2번 지문. 합자 회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내부 운영 같은 것들이 한명회사랑 완전히 똑같아요. 다음 3번.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한명회사의 정관 절대적 규제사항을 똑같이 적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 사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무한책임 사원인지 유한책임 사원인지까지도 구분지어서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4번.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도 어떻게 될까요? 한명회사의 설립등기 똑같이 기재를 하고요. 뭐 그게 뭔지는 우리 몰라도 됩니다. 뭐 사원의 성명 등이 등기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각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인지 유한책임 사원인 것까지도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명회사의 정관기재사항 플러스 책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한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 플러스 책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다음 정관 변경은요. 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무조건 총사운동입니다. 그냥 사원이라 그러면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모두 동의해야만 정관 변경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합자회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유한책임사원, 이거는 뭐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입니다.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한다면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회사의 업무 집행. 자, 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은요. 무한책임 사원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함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무한책임 사원이 각자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업무 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일부 무한책임 사원에게만 업무 집행권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번 지문 정관으로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무한책임 사원 중 1인 또는 여러 명을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원만이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을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럼 유한책임 사원은요. 유한책임 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자, 중요한 문제지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 아까 한명회사에서는 모든 사원 과반 수결이었죠. 자, 합자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집행 사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총 사원이 아니고요. 유한책임 사원은 빠집니다. 총 무한책임 사원 과반수예요. 자, 무한책임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지배인의 선해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질문. 자, 정관의 규정으로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아니요. 회사 대표. 자, 유한책임 사원은 회사 대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총사원의 동의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여기서의 총사원은 또 유한책임 사원까지 포함해서 총사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할 수 있다. 다음 2번 질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함에 현저히 부정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제명도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업무 집행 권한이나 대표권의 상실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때는 각 사원의 청구입니다. 이때 유한책임 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한이라고 쓸까요?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하여 그냥 각 사원이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무한책임 사원의 경우는 사성파가 퇴사 사유입니다. 한명회사와 똑같지요. 무한책임 사원은 사, 성, 파가 퇴사 사유죠. 하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어떨까요? 자, 유한책임 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 개시는 자, 어떻게 될까요? 퇴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이 사망을 하면요.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지분이 상속되는 것이고요. 유한책임 사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퇴사하지 않고 그 사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파산은요. 유한책임 사원의 파산은 퇴사 사유예요. 유한책임 사원이 파산을 하면 그 파산에 관련된 유한책임 사원에게 돈 받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유한책임 사원이 파산을 하면 퇴사를 시켜서 지분을 환급해 주고요. 그 환급되는 지분에 대해서 요 파산 채권자들이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다음은 4번 질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질문. 유한책임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계장부, 대차질표, 기타 서류에 열람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회계감시권이죠. 이게 무한책임사원과 다릅니다. 우리 한명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그냥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었죠. 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한명회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가 아닙니다. 다만 자, 부득이하면 언제든지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연도 말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예요. 자,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하는 거. 조단대감이라고 예전에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이에요. 감시권. 다음 무한책임사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죠. 이때 그냥 사원이라 그러면 유한책임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사원이라 그러면 무조건 유한책임사원 포함이에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포함해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업에 대한 승인은 무조건 전원 동의다 이거죠. 다음 반면 유한책임사원은요. 유한책임사원은 경업 회피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자,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이런 경업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은 자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5번 질문.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때, 자, 무한책임사원은 자기거래 금지 의무 부담하고요. 자,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다른 사원 과반수지요. 이때 다른 사원이라고 하면 유한책임사원 포함해서 과반수다 이거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질문.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네, 한명회사 규정을 그냥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까지 필요해요.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어떨까요? 유한책임사원은 자, 다른이란 말을 빼야 되겠죠. 어차피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니까 무한책임사원 동의가 있으면 무한책임까지만 쓰면 되겠네.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등도 정관기재 사항이니 그 지분이 양도되어 신규 사원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분이 전부 양도되면 기존 유한책임사원은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관 변경이 어떤 경우건 일부 양도건 전부 양도건 정관이 변경되는데요. 이러한 정관 변경은 자,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가 있었죠. 그러면 정관 변경은 요 동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관 변경은 총사원 동의지만 이런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만 충족하면 정관은 그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다음 4번 질문.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자, 출자가액이 정관에 정해지죠. 그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해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이죠.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도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출자가액을 전액 이행했다면 더 이상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출자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한명합자회사는 회사에 배당 가능이 이런 거 없어요. 배당 자본 충실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있으면 재무제표상 이익이 없어도 그냥 빼갈 수가 있는 거야. 다만 그것을 배당이긴 형식적으로는 배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이 공제되는 금액인데 그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줄어든 거니까 책임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제 책임을 정함에 올려라, 한도를 올려라, 가산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요? 자,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질문. 유한책임사원이 그 출자를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사원의 책임이 감소한 거니까 자, 책임이 감소했을 때는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아니라 무조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2년합니다. 자,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가액 등이 등기사항이죠. 그러면 그 등기를 변경하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 그 등기 후 2년이에요. 등기 후 2년간
기존 출자가액 감소하기 전 출자가액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거지요. 다음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었대요. 책임이 증가한 것이지요. 책임이 증가하면요 그냥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요 그냥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다음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었다면 책임이 감소한 것이지요. 그러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후 2년간은 무한책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다음 4번 질문.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켰다면 외관주의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출자가액을 증가시켜서 책임 한도를 오인시켰다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오인시킨 한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건 책임 한도를 오인시키건 유한책임사원이긴 하지만 그 한도를 오인시켰다면 증가된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라 외관주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